안녕하세요. KMATV 허연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0번째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언론에서는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더라, 또 어디서 격리돼서 치료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진단을 어떻게 하고 또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 모셔봤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 그리고 한림의대 김재석 교수님, 또 서울백병원의 염호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제 29번째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30번째도 나왔지만 특히 이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와 좀 접촉한 이력도 없고요. 또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이제 기존의 28번까지 환자들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된 사람, 2차 감염, 3차 감염, 이런 식으로 역학적 경로가 비교적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29번 환자는 직접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확진자하고 접촉을 한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염의 경로를 적어도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국에서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벌써 한 2주 전부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29번 환자 같은 경우가 아직 지금 정확한 역학적 경로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정확한 어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의 어떤 첫 번째 케이스로 확증된 케이스로 우리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인인 30번 환자는 또 역시 확진됐죠. 그래서 이번 어떤 29번 환자를 저희들이 매우 좀 심각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진단과 치료 이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 질환이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물론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기를 침범해서 다양한 어떤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주 질환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선에서 진료하는 우리 의사 회원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지금 가장 최전선에서 직접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감염내과 그리고 호흡기내과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과 또 진단검사의학과 이런 교수님들은 직접 소수 환자지만 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사회원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국민 여러분께도 이 코로나19가 일으키는 우한폐렴의 이 질병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지금 이 어떤 우리 영상의 목적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일선에서 직접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사회원 선생님들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의학적 정보를 이번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어떤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코로나19 우한폐렴의 어떤 진단 부분에 대해서 김재석 교수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교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감염됐을 때 그것을 이제 확진하는 방법으로 이제 역전사 효소 그 PCR이라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고 그것이 어떤 검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 번의 에피데믹이 큰 게 있었죠. 그래서 사스가 있었고, 이제 신종플루라고 흔히 말하는 인플루엔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가 한 번 있었고, 이제 지금 또 왔는데요. 저희가 사스 시절에는 그 RNA 바이러스거든요. 지금 이것과 비슷한 RNA 바이러스인데,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검사실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신종플루, 흔히 말하는 신종플루 H1N1이 들어오면서 국내 검사실에 그때 리얼타임 PCR이라는 게 초창기에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지금의 검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RNA 바이러스니까 DNA로 한번 변환을 하고, DNA를 가지고 PCR을 한번 하고, 또 PCR을 한번 하고, 그래서 3번의 튜브를 쓴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오염이 많이 된다든지, 예. 또 위양성, 위험성 이런 위험들이 많았었는데, 리얼타임 PCR은 싱글로 하는 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위양성,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종플루 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검사 기반이 마련됐고, 지금 그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 바이러스 학적으로는 사스2라고 지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0%의 유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멘클러처는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지만, 예.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사스와 유사도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스2라고 붙이고 있고, 그 바이러스는 역시 그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T, 리얼타임 PCR을 시행하면 거의 확진이 된다고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진단검사의학회에서 그 발표하신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실 진단 지침 제1판에 보면 확진 검사로서 PCR 검사 외에도 판 코로나 바이러스 PCR하고 그것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RNA의 시퀀싱 이걸 이제 또 두 가지가 확진 검사다. 네. 이렇게 그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RT-PCR이라는 이제 검체를 갖다가 하는 검사, 그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최종 확진으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 판코로나 바이러스는 예. 그 PCR 자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PCR 예. 할 때. 그 프라이머가 보통 저희가 하나를 딱 찾겠다 그러면 굉장히 특이적으로 짭니다. 그런데 이 신종이 왔을 때는 저희가 그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ATGC 저희 흔히 말하는 그 예. DNA 구조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브로드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을 수 있는 판 코로나 프라이머라는 걸 디자인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PCR 할 때 그것도 역시 RT를 한번 하고 그걸 또 옛날 방식으로 꺼내서 PCR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시퀀싱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판코로나 PCR 양성만 나왔다고 지금 말하는 그 코로나19가 아니고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그 내부 구조를 다 확인하는 시퀀싱 과정이 걸렸기 때문에 초기에 뭐 적어도 이틀, 하루 예. 내지 이틀 예. 걸렸던 건 그 그런 오래 이유가 걸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러스를 배양을 성공을 하고 구조를 다 밝힌 다음에는 리얼타임 RT-PCR을 그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만 계속하고 있는 랩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메르스도 이제 유행하기 전에 이미 다 짜가 그 검사법을 다 확립을 해뒀었고, 그걸 우리가 들어왔고, 요번 거는 신종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가 공개되고 나서는 WHO나 미국 CDC 아니면 그런 독일이나 이런 데서 정확한 검사법들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도 단일 검사가 좋다, 이거는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금씩 그 변형을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 검사의 어떤 진단 검사학적으로 확진 방법으로서 어떤 리얼타임 RT-PCR 고검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의료계에서 많이 어떤 고론되는 문제가 이 검사의 어떤 정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뭐 공식적인 또 자료,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지금 RT-PCR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확성이 뭐 30%에서 50%다.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미국 CDC에서도 각국에 보낸 여러 가지 그 어떤 검사 키트에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최근에 최근 한 6일 정도 확진 환자가 이제 검사 방법을 RT-PCR로 바꾼 다음에 6일 정도 확진 환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사실은 그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검사 방법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도 의료계에서는 많이 제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PCR 자체 우리 의료계도 이제 PCR 자체에 만약에 검체 바이러스가 있으면 검체에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PCR 검사 자체에 정확성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는 그건 거의
그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 하지만은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잘 안 나올 가능성, 또 이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사람이 각종 검체에 과연 바이러스가 과연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상기도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과연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그 검사 정확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검사 정확도를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이제 5개 업체를 예. 이제 허가를 줬는데요. 실제 보면 100개 넘는 데서 자기 다 개발했다고 가지고 왔다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5개도 이제 RNA를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RNA 뽑는 시약, 그 다음에 나가는 하나하나 단계들이 다 중요한데 중국이 리얼타임 PCR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중국은 안 가봤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리얼타임 PCR을 사실은 거의 공공기관에서만 하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저희 의사들이 이렇게 리얼타임 PCR 내듯이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도 그 미국 CDC에서 각각 스테이트 랩마다 이제 검사 시약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있다고 이제 결함이 있다고 그 정도까지만 나오고 구체적인 거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요. 국내는 처음 이제 저희가 1차 그 긴급 시약 승인을 할 때 저희 그 과 선생님들 중 일부가 들어가서 그 평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몇몇 업체에서 업무를 하셨는데 그 긴급하게 만들어서 단 한 업체만 그 저희가 정한 기준을 통과를 했고요. 나머지 시약은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것도 결론을 냈었고요. 최근에 이제 2차 했을 때 또 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업체는 저희가 정한 아주 그 기준에 합당한 걸로 생각이 돼서 임상적으로는 쓸 수 있겠다. 그렇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바이러스 양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의 그 상태나 중증도, 그다음에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초기인지, 또 나중에 완전히 이제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지나서 나타나는 현증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물론 바이러스 버든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요. 또 실제 검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낮에 오랄 수압 한다든지, 예, 오랄 수압 하는데, 실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이제 호흡기에 잘 그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기도보다는 좀 더 하기도에 많이 침착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사실 상기도만 검사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폴스 네거티브가 좀 더 많아질 거고, 검사를 하는 것도 레벨 D 복장이 있고, 그걸 이제 실제로 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분주를 하는 과정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폴스 네거티브가 나올 수 있는 찬스는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검사를 의뢰를 했을 때 환자가 거의 확실한 경우라면 그리고 보시면 CT라든지 거기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소견들이 있을 때는 이번 고대병원 케이스처럼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감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어떤 정도로 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저희 TF에서. 그래서 실제 환자가 왔을 때 얼마 정도의 값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저희가 정한 컷오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CT 값이라 그래서 유전자가 증폭되는 양들이 있는데 그 CT 값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이제 진단이 갈리게 되는데, 그 이하라도 저희가 전문의 판독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양성으로 보고 한 번 더 검사를 하다든지 아니면 환자한테 다시 검체를 얻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리코멘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음성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양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판독을 하고 임상의학과 이렇게 이제 정보 교류를 한 다음에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해서 그 RT-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할 때 그걸 완전히 이 사람은 질병이 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판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메르스 때 이제
이 상기도에서 거의 검출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기도의 검체를 잘 얻어야 이제 양성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 바이러스는 조금 특이하게, 메르스와는 좀 다르게 상기도에서도 제법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가지고 아니라고 할 때는 이제 좀 병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역학적으로 볼 때 지금 증세가 초기에도 지금 감염력이 있다는 걸 봐서 초기에도 양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 데이터는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관찰하면서 증상이 좀 호흡기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어떤 그 증거가 있으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예. 네. 예. 특징적으로 그렇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이제 그런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 중국에서도 지금 그 PCR 검사를, RT-PCR 검사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어떤 경우는 그냥 CT나 엑스레이 보고 그냥 진단을 내려서 그렇게 아마 케이스가 많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마 CT, 엑스레이는 그렇게 좀 특이적인 소견은 보이지는 않는데요. CT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특징적인 바이럴 뉴모니아 패턴을 보입니다. 예, 그냥 바이라테랄하게 아주 약간 서틀한 그런 지지요. 그라운드 그래스 오페시티가 양쪽으로 그냥 패치하게 싹 깔려 있는 정도.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폐렴 같은 컨솔리데이션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벼운 폐렴인데, 이 지지오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물론 이제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 있지만 가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게 아주 큰 그 호흡기 증상으로도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CT를 보면 이 환자가 왜 호흡 곤란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매치가 될 정도, 잘 매치가 될 정도로 그런 염증이 양쪽 폐에 산재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이제 진검에서는 그때 이제 바이라테랄 뉴모니아, 그러니까 CT에서 바이라테랄 뉴모니아 보이고, 그게 GGO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죠? 그 간유리 음령이죠. 간유리 음령인데 이게 명백하게 그 경결이 형성되지 않고요. 그냥 뿌옇게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는데 그게 지도 모양으로 이제 인펙션이니까 아주 그냥 불규칙하게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아마 저 NEJM에 나왔던 케이스도 그렇고, 자마에 나왔던 그 150내 케이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JKMS에 발표된 케이스, 쉽게 저희들이 인터넷 보면 엑스레이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만이라도 여기도 비춰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될 텐데, 이제 그냥 단순 엑스레이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단지 단순 엑스레이는 그냥 아주 불분명한 패치 리전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바이러스 폐렴 CT상의 그 특징적인 영상의학적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 하고 좀 구분이 되는 패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이럴 인펙션은 대부분 다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바이러스 인펙션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현재 그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돌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검사를 잘 하는데요. 인플루엔자도 역시 하기도로 잘 침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돌고 있는 인플루엔자하고 이런 신종 코로나 감염하고 구별하기는 영상 소견으로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잘 트레인된 우한에 있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그건 인정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요즘 PCR 안 하고 영상 소견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바이럴 인펙션 하고 소위 코로나19 감염, 우한 폐렴하고 조금 호흡기 전문가로서 좀 차이를 얘기하자면
다른 바이럴 인펙션은 굉장히 프로그레스가 굉장히 빨리 되면서 ARDS 쪽으로 빨리 가는 편인데 그래도 오한폐렴은 그런 게 좀 적지 않느냐. 폐렴이 오긴 하더라도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한 케이스가 좀 적다. 예, 예. 네, 특히 이제 중국은 좀 다르지만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사망률이 이제 현저히 작은 거는 그런 중증 환자가 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제 적절하게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는 없지만 보조적인 치료를 잘 하면 아주 프로그레스가 빨리 진행이 빨리 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 영상의학적인 소견 조금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병의 경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김재석 교수님께 진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 또 기자들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검사가 처음에 음성으로 나왔다가 양성으로 바뀐 경우, 네. 그런 환자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양성으로 있다가 음성으로 바뀐 거는 치료가 돼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강력히 어떤 증상이 의심이 됐는데 음성으로 나왔다, 다시 양성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검사 해석상에 좀 주의해야 될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검사 자체가 이제 음성이 나왔을 때 가장 저희가 의심하는 건 이제 검체의 질을 좀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체가 채취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트랜스포트 메디아랑 예. 스웹을 보시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 하던 그런 그 면봉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그 정밀하게 제작된 면봉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 이제 그걸 사용을 하면 거의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 바이러스 특성을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코, 입을 하나로 해서 스왑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객담이 나오는 분들은 객담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보통 한 분한테서 2검체를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음성이 나왔다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병의 건강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아래가 이제 중국 의사들은 보면 이제 폐렴으로 진행하면 위쪽은 음성이 나오고, 뭐 폐렴 가기 전에는 아래쪽에 음성이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말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건 아직은 다 밝혀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당분간은 위아래 다 이렇게 상기도, 그 다음에 하기도 검체 스포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한 번 음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질환으로는 생각을 하시고요. 예. 특히 요번 지역사회 감염에서 발견된 경우처럼 그 엑스레이 소견에 미약하게 보이는 바이라테럴 뉴모니아 소견 가지고 CT를 찍은 다음에 검사를 한다든지, 이 사실 이분은 접촉력도 없고 해외 여행력도 없기 때문에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면 검사 자체를 아예 안 낼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의사의 판단하에 낼 수 있다는 그 규정 때문에 이제 내셔서 그 잡은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사가 지금 한 5일 동안 안 나온 게 저도 너무 이상해서 저도 이제 TF 팀들한테 혹시 그 채취 용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아니면 뭘 할 때 시약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거의 전부였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검사는 그렇게 의심은 하진 않지만 일단은 지금 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외부 정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약을 저희가 이제 할 때 그걸 하겠다는 기관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성 컨트롤을 배포를 해서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 배포를 하게 되면 기관들이 그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자마자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때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 검체를 확인을 해서 양성을 음성으로 낸 기관은 탈락시킵니다. 음성을 양성으로 낸 기관도 탈락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외부 정도 관리를 거친 다음에
그 기관이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검사적으로는 저희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몇 주 뒤면 뭐 당장 이번 주부터 될 수도 있지만 2개 회사가 이제 예. 들어오는데요. 2개 회사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가 PCR 그러면 한 번 할 때 이제 40사이클 하는 회사도 있고요. 45사이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도 있고, 타겟도 저희가 잡고자 하는 유전자도 어떤 회사는 2개만 잡겠다. 어떤 회사는 3개 다 잡겠다. 이 지금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RD, RP라는 용어 하나 정도는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RP인데요. RNA Dependent RNA Polymerase. 요거 자체가 이제 이번에 있는 코로나 19의 특이적인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E라든지 N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이 RD, RP가 양성이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코로나 19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정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아까 시약 얘기하셨는데 2가지 시약이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40사이클, 45사이클, 그리고 2개, 뭐 3개 이렇게 구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차이가 정밀도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다음 단계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게 신종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긴급하게 개발했고, 이렇게 빨리 개발한 나도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임상적인 비교를 이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지금 저희가 샘플을 모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비교 평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넣었을 때도 몇 개 회사들이 개발을 했었는데 예.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학회지에 논문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또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할 계획입니다. 네, 긴급 시약 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이 좀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더 훨씬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국 상황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그 검사 건수가 거의 저희 비하면 뭐 네.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메르스 때도 한번 경험을 했고 이미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딱 유전자가 공개되는 순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했었고요. 그중에 2개 회사가 네. 지금 기준에 합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음성에서 양성이 나왔더라 뭐 이런 사례도 있긴 했지만 지금 시약을 좀 엄정하게 좀 결정을 하신 만큼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좀 궁금했던 게 한 사람당 2검체를 이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게 지금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네.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 상기도 증세 이번에 발견된 분도 폐에 있지만 이렇게 장기침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은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에서 나올 경우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서 나올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도, 하기도에서 갖고 나올 수가 있다고 예. 보시는 거죠. 보통은 둘 다 양성이 나오지만 따로 나올 수가 있군요. 예, 그리고 저희가 CT 값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CT 33 둘 다 탁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검체마다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RT-PCR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쪽은 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이런 이제 지난번 이제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예, 그 뒤에 이제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들 하면서 새로운 이제 리얼타임 PCR이라는 기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세미 오토메이션 지금은 거의 오토메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랩들이 많아졌고요. 특히 사스 때는 국내 검사실이 대처를 한 바가 없지만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좀 검사실 안전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은 저희가 지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그 능력을 또 한번 실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 물량 자체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확보를 해 있고 검사 능력들도
하나씩 계속 그 확충하고 있으니까 검체 채취만 좀 잘 되면 예, 예. 저희가 아마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아마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재석 교수님 진단검사학회를 대표해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RT-PCR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선에서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검사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셨을 것이고, 검사 자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나왔듯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난점들이 좀 있다. 그리고 환자의 어떤 임상 경과 중에 바이러스가 언제 배출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이 질병의 임상 경과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말 그대로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현장에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6일간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외국의 중국 미국 이런 어떤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검사 자체의 어떤 정확성, 민감도나 특이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임상 의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자세한 해설을 통해서 검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코로나19 우한폐렴의 치료에 대해서 여모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 우한폐렴이 네. 지금 임상적인 어떤 중증도, 시비리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나눌 때 마일드, 마더릿, 시비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번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진료치를 보니까 한 4단계 정도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경도, 그리고 중국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중증, 위중, 시리어스, 크리티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중증도를 조금 구분을 했을 때 고한 4단계 또는 5단계로 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든지 간에 바이러스 감염은 여러 단계의 감염 중증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려서부터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거기에 대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면역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바이러스들은 불연성 감염이라고요. 그냥 내가 걸렸지만 아주 약하게 증상이 있으면서 그냥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플루엔자나 이런 사스나 아니면 이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연성 감염의 숫자가 좀 적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이 훨씬 더 많은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독감이다 아니면 좀 더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불연성 감염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몇 퍼센트 되는지 하는 그런 연구는 이제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런 불연성 감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연성 감염이 많을수록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을 조절하기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증상이 없지만 없는 사람이 계속 생활하고 다니니까 감염의 속도는 더 빠른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다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종 플루, 사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겪었던 메르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증도가 좀 약한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사망률도 대개 인플루엔자가 보통 한 5% 미만 정도 나오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한 2.5% 정도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서 인플루엔자의 한 절반 정도의 중증도를 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스의 절반 사스가 5%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낮은 중증도를 가지고 있다. 그 대신 이제 전염성은 어떤가 보면 실제 이제 이런 인플루엔자나 다른 사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성은 그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말 감염이 잘 된다든지 예. 아니면 실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전염성은 아주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이제 우한폐렴, 예.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예방 접종도 우리가 말 그대로 백신도 없는 상태고 네. 지금 많은 연구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특이적인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특이적인 치료는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어떤 치료의 어떤 기본적인 큰 어떤 원칙 치료의 어떤 대강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중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료도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좀 특이한 바이러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경증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냥 사실은 자기 집에서 그냥 자가 격리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병원에 와야 될 정도로 중증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바이러스 감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역 상태라는 거는 내 전신 컨디션을 조절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을 결정하는 거는 딱히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영양 상태가 좋고 전신적인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사 같은 걸 잘 하시거나 잘 드시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실제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 그렇게 잘 쉬면 좀 더 빨리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조적인 치료가 우선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목이 아프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가래가 난다든지, 또 폐렴이 생긴다든지, 이런 전신적인 염증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항염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이제 쓸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 나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인플루엔자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의하면, 예방적 항생제, 특히 매크로라이드 같은 예방적 항생제를 쓰게 되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져서 사망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중증의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는 예방적 항생제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더 스페시픽하게는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사실 논란은 있고 이제 처음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소위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것들을 썼다는 보고가 있고, 그게 실제로 바이러스 타이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질병의 경과에 의해서 줄어들었는지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줄어들었는지 하는 거는 아직까지 검증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부작용이 없다면 그런 항바이러스 같은 이제 RNA 바이러스고 하니까 항바이러스제는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말라리아 말라리아 약이나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아직 이제 검증된 바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치료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 항목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가 일단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 할 때 우리가 호흡수를 이제 측정을 하고 객관적인 이제 지표로서, 그리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이제 동맥열 산소 분압 이런 것들 네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수치 아래로 떨어졌다. 호흡곤란이 있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중증의 증상을 보인다. 네. 그렇게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겠죠. 이제 대부분 이제 경증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중증 환자들에게 시도를 해보는 것 같고요. 되게 중증이 되면 폐 자체를 침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에 아주 광범위하게 양측에 다 그런 간유리 음영이 증가하면서 산소 교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일어나는 것이 또 큰 특징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기에 산소 저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실제로 이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해서 호흡 부전 상태까지 오게 되면 조기에 이제 산소 공급을 좀 더 느리고 또 인공호흡기를 한다든지 예. 그런 처치가 조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이러스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지나면 바이러스 염증은 가라앉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간을 볼 수 있는 체외순환 장치 같은 것들을 예. 적용하면 충분히 중증이라도 극복 가능한 질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산소 공급, 또 필요하면 기도 삼관하고 네네. 우리가 기계적 환기 벤틸레이터를 걸고 또 에크모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네, 에크모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근데 이제 비교적 중증 환자들이 중국에서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망하고 있다. 우한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런 어떤 호흡 보조를 할 수 있는 요법들, 이런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대량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사망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환자 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의료계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망률이 2%라고 하더라도 환자 자체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면 거기 중증 환자들이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어떤 집중치료실 ICU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의료계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뭐 시설이나 장비, 의료 인력의 어떤 우리 커패시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감염병에 의해서 중증 환자가 생기면 단순히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격리 시설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각 병원마다 격리 시설이 뭐 하나에서부터 많은 데는 뭐 20군데까지 이렇게 국립의료원 같은 데는 이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격리 시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하는 거는 좀 의문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격리 병상이 2군데, 3군데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가 1명 들어가고 나면 제대로 이제 이 격리에 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장비 같은 경우는 뭐 격리 병상 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아마 충분히 예. 여건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 격리 병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감염에 의한 중환자
볼 수 있는 격리 병상이 있는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이 맡아야 될 아주 공공의료가 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이제 사립병원이라든지 국립병원이라든지 이런 상급종합병원 단위나 아니면 종합병원 단위에서 격리실을 갖고 또 그런 장비를 갖고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에피데믹이 있을 때 완전히 유행병이 생겼을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정 부분 그런 감염 환자가 부분적으로 생겼을 때 정도 대비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피데믹이 있을 때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그런 감염병 중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메르스가 끝나고 사태가 끝나고 나서 백서를 우리 대한의사협회도 대한의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메르스 백서를 제작을 하고 정부에서도 제작을 했는데 저희 의사협회하고 의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백서에 보면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감염병 전문병원, 그 다음에 공공 대규모 격리시설 이게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진천 그 주민들 아산하고 해서 지금 다행히 잘 결과가 좋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요번 사태에 처해서 정부 측에서는 현재 약 260개 정도의 음압 격리 병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 발표로는 900개까지 이걸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음압 격리 병상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 그것은 이제 요번 사태가 잘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종식이 되면 중장기적 이제 대책으로 반드시 그게 이번에는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많이 갖춰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지금 이 사태를 잘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런 어떤 격리 병상하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여분을 충분히 지금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로피나비아하고 리토나비아의 복합제로서 칼레트라라는 약, 상당히 초기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들이 좀 있고, 클로로퀸은 기전은 모르지만 효과가 있었다 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언급이 있고, 또 에볼라 치료제로 뭐 렘데시비어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요런 약물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사용 경험들에서 어느 정도 어떤 효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이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과연 어떤 비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여부는 좀 충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의 이제 특이한 항바이러스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계열의 그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실험적으로 이제 몇 케이스가 아마 그런 약제를 쓴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병이 경과하면서 바이러스 양이 타이트가 줄어서 그 효과를 입증하기는 이제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효과 없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를 지금 미리부터 이제 그 예방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들 중에서도 항말라리아라든지 또는 인터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입증이 안 된 치료고, 실제 이제 아주 중증인 경우에 이제 실험적으로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전문 의료진들이 아마도 뭐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런 중환자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잘 치료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니까요. 바이러스 감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환자가 살아 있다면 이 바이러스 감염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사실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조기에 그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좀 더 예후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약제의 그냥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 실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증명이 돼 있어서 네, 네. 예. 이제 몇 가지 약제들이 있고요. 초기 이제 중국 의사들도 이제 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초기에 칼레트라라는 약이 칼레트라가 예, 좀 예, 그 중국 논문에도 조금 예, 효과 조금 있다. 효과가, 이제 이런 예, 얘기를 초기에는 예, 있지만 예. 나중에는 효과가 예.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렘데시비어는 지금 에볼라 치료제로 원래 개발됐다가 에볼라에는 안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 실험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니비션이 잘 돼서 예. 이 실험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지만 에볼라에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예. 하고요. 그 반면 이제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나의 약제만 쓰는 그 약이 개발되면 하나만 써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그 중에 우연히 코로나에 듣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예. 중국에도 지금 이제 그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중국에서 곧 이제 임상 결과들이 나오는 걸 좀 봐서 예. 이제 이런 약제들을 한번 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퇴원 환자 수가 좀 늘고 있는데 그러면 경증 환자였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대부분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저 뭐 이제 임상 경과가 생각보다는 이제 완전 그 소위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까지 진행한 그런 환자들이 아니라 네. 아주 폐렴이 생겨도 아주 가벼운 폐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환자를 14일 동안 입원시켜야 되느냐 할 정도로 감염 때문에 이제 14일 격리를 네. 시키는 네. 거지 사실 뭐 그렇게 중증은 아니었던 걸로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좀 연령대가 젊은 편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전부 환자분들은 예. 이제 항바이러스제 말씀하신 그런 건 네. 사용을 하진 않은 몇 사람 사용했었습니다. 아, 예, 네. 예.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주로 칼레트라 하고요. 아, 예, 네. 어떤 첫 번째 케이스는 네. 항말라리아제도 같이 썼다 그러고요. 네. 렘데시비어는 지금 이제 아직 시도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그리고 이제 항균제 사용에 대해서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실제 권장된다. 매크로라이드 계통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글루코코티코이드나 스테로이드는 뭐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서, 예. 염증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사용에 도움이 된다. 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보통 이제 그 소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기면 예.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초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완전히 그 산소를 60% 이상 공급을 해도 더 이상 이제 그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제 연구자마다 조금 아직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세컨다리 인펙션을 더 조장하고 또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 여러 가지 이뮨 모듈레이트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중증인 경우에 초기에 이제 그런 엔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보고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쓰는 게 권고되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쇼텀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방접종, 우리 백신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게 진행이 돼 있고, 만약 예상하실 수 있다면 언제 정도 이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백신 개발은 뭐 제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보통 개발하는데 2, 3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NA 바이러스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백신이 이제 이번에 개발되더라도 또 한 2년, 3년 지나면 또 다른 변종이 와서 감염 유행이 올 거기 때문에 아마 인플루엔자도 그래서 매년 예. 그 베리에이션을 고려해서 그런 백신을 만드는 걸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인플루엔자나 이런 RNA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베리에이션이 마이너하게 매년 바뀌지만 뭐 10년, 20년 주기로 메이저하게 이렇게 큰 변화가 올 때는 신종플루처럼 아주 대유행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열심히 만들면 한 2, 3년 정도면 예. 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바이러스 자체로 보면 예. 예. 이 모양 보시면 이렇게 왕관 모양 솟아 있는 이 예.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 리셉터가 있습니다. 인체 내에 있는 ACE2 예, 리셉터가 예, 이제 예. 붙어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항체 저희가 뭐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그 항체가 제대로 작용할 줄 않는 유명한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백신 개발이 쉽지는 않은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바이러스 변이가 상당히 심해서 이게 시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질병의 어떤 임상적인 어떤 경과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지만은 중증도가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질환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가장 최근에 마스크, 뭐 손위생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아까 영호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충분한 휴식, 뭐 수분 섭취라든지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이 기본 어떤 면역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위생 이런 것들을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연치 않게 우리가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방금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신 것처럼 또 질병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보존적인 치료 또 여러 가지 치료에 의해서 나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치료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 예. 근데 과연 이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를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있게 예.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조금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뭐 잠복기가 2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2주 지나면 이제 거의 이제 감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만 더 이상 안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중국에서 더 이상 안 생기야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감염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해외 유입 감염병 또 우리 자생적으로 생기는 어떤 이런 감염병의 경과라는 것은 발생에서부터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기 때문에 많이 어떤 안정기로 접어들고 소멸할 때까지는 방금 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어떤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그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섣부른 낙관론 불과 한 3, 4일, 4, 5일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바이러스가 곧 종식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은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들은 특히 정부 당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치권 책임 있는 이런 곳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학과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국민 행동 수칙, 여러 가지 정부 대책 이런 것들이 어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안심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주변에 봐도 마스크를 조금 덜 쓰신다거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경계를 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국민들이 이 마스크 쓰고 있고 또 손 씻기 하고 있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이런 걸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데요. 매일같이 이제 호흡기 환자들을 많이 보고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호흡기 환자를 보고 나면 제가 이제 요즘은 진료할 때 마스크도 쓰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마스크를 잘 안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씻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비말 감염은 이렇게 마주하고 정말 기침을 하거나 큰 소리로 얘기했을 때만 비말 감염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 코로나 감염은 좀 더 비말 감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다가 그뿐만 아니고 이제 손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졌던 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손잡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내 손으로 옮겨와가지고 내가 얼굴을 터치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생활 수칙은 이제 그 퇴근하고 나면 먼저 이제 먼저 샤워부터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바이러스가 좀 묻어 있다 하더라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바이러스 이제 뜨거운 물이 약하니까요. 한 40도 이상의 물로 샤워해서 이 바이러스 버든을 좀 낮춘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덜 감염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수 교수님 또 뭐 한마디 추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도 예방 수칙으로 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침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이분들이 이제 비말 침방울들이 날리면서 다른 감염자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면 손 씻기와 기침하는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는. 그게 이제 두 가지고 뭐 그 위에 자잘한 것들도 더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네, 있습니다. 알고 계신 이 두 가지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오늘 회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좀 의료인, 정부, 뭐 국민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우리 이런 그 집단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는 이 감염병 사태를 확산을 막고 그리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큰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유입원을 차단하는 문제, 그리고 국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기 진단과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계속 우리 대한의사협회 공식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해외 유입원을 차단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들어오는 바이러스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을 거쳐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입국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벌써 29개국 아마 30개 국가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런 나라에서 모두 다 입국을 환자 발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들어오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검역을 강화하고 능동 감시를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에 한다든지 이런 노력, 해외 유입원을 차단하는 노력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론 우리가 의학적인 것 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지금 이런 어떤 일종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입국 제한 문제를 최대한 빨리 실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계는 지금 최근에 지역사회로 이 지금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이 시기를 맞이해서 29번, 39번 환자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있던 방역과 확산 방지 이것을 위해서 큰 지금 의료계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방역의 중심이 결국 조기 진단, 격리, 치료 여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일선에 있는 우리 1차 의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들의 외래하고 응급실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이 가장 최일선, 최전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진들이 환자들 본인이 어디에서 감염됐을지도 모르고 본인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자들 보면서 의심 환자들을 걸러내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어떤 어려운 임무 또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될 그럴 상황이 아마 지금 우리 판단으로 협회 판단으로는 아주 크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금주에 긴밀한 어떤 협의를 진행할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지침들을 우리 전문학회 교수님들 도움을 얻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또 이것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사태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특히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선생님들께 정말로 큰 노고 감사를 드리면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두 분 교수님들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판단을 해야 된다. 터무니없는 어떤 불합리한 사실들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생활 습관 그리고 개인 위생,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필수적인 활동을 하시되 너무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을 피한다든지 이런 어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적절히 하시고 혹시 만에 하나 의심 환자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의료계의 어떤 지침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말씀대로 전국 곳곳에서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최대집 회장님과 김재석 교수님 그리고 염호기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여전하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상황이 무사히 잘 무탈히 넘어가길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